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과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또 한편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문 구독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전지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충남 아산 43번 국도변에서 이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그리고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사고였는데 이 사고 운전자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당시 라디오 조작은 했지만 과속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은 75km 정도로 갔다고 하고 보통은 그런 국도가 80 정도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 속도라고 하면은 그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그 정도 밀릴 수가 있느냐. 첫 번째 문제고 아무리 그 갓길이 없는 상태에서 그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스키드마크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경찰들은 그걸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개가 몸이 숨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손만 뻗어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선을 놓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 들어가겠죠. 만약에 시선도 있었고 위치도 정중앙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거를 못 봤다. 그럼 변명이 됐음.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졸았나? 아니고 졸음운전이야? 이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속, 주의 운전 위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운전 부주의 같은 것들을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금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바로는 스키드마크 자국이 또 없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건 이제 전방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m 정도 전방에서 밟아야지 이게 이제 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충돌한 그 바로 근접한 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에서 밟았는가는 본인의 어떤 인지 속도 그리고 그 인지 속도라는 건 본인의 속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라디오 조작하느라고 전방을 제대로 못 봤다면은 이건 운전하다가 주의임을 게을리한 거잖아요. 이렇게 과실을 해서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 기본형이 징역 8월에서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징역 2년 정도 같으면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도 3명이라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고 또 이제 급제동한 흔적이 스키드마크가 전방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급제동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거의 그래서 과실이 더 중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제한속도 90km 지점에서 75km 정도로 운행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검찰이 앞으로 속도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지점에서 발견을 했는지 당시의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는 만약에 뭐 당시에 제한속도 90km 지역에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서 운행을 했다 그러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이 이제 평소에 죽음의 도로라고도 불리고 과속 차량이 많은데 갓길이 없어서 좀 구조상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016년 11월에 개설이 된 국도인데 평택하고 아산을 연결하는 데라 가지고 평소에 화물차의 운행이 많고 제한 속도는 90km지만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차도 많고요. 갓길도 없었던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보면은 운행량이 많거나 뭐 이런 합류 지점에서 갓길이 실제 뭐 한 5, 60cm 이하여서 실제 갓길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갓길이 없는 경우의 문제는 차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급정거를 하게 될 필요가 있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임시 정차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100m 이내에다 삼각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뒷차가 시속 80km로 다가오고 있을 때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54m를 운행해야 된다 그래요. 제대로 발견을 했을 때. 그다음에 시속 120km로 운행하던 차였다면 100m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멈출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100m 앞으로 건너가가지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게 정말 위험천만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이 갓길이 없는 도로에서 그러니까 2차 사고율을 보면은 2차 사고의 경우에 10명 중 7명의 치사율이 발생한다 이런 통계가 있고 예.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에서 이런 2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한 해에 22명 정도고 부상률은 1,100명 정도라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대를 45m 전방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미국은 30m인데 이것도 일반 국도에서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부실한 규정이 아니었나 어떤 탁상공론식의 규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앞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 전광판이나 일반 차량의 내비에 사고 지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고 또 이달 중으로 이제 119에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출동하지 않는 뭐 거절 지침도 새로 도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준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동을 하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세 가지의 구분은 세 가지입니다.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인데 예. 그러니까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인명의 살상이 바로 임박한 경우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고드름이 지금 떨어져 갖고 사람을 다치게 한 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 갖고 지금 바로 어떤 위험물을 치우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긴급 상황이고 잠재 긴급은 그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도로에 틈이 났다거나 이런 부분이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 당장에 인명이 살상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고쳐야 되는 이게 이제 잠재 긴급이고 비긴급은 굳이 인류가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청의 어떤 뭐 도로가나 이런 데서 보수하게 하는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긴급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주체가 문제고 판단의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해할까에 또 문제입니다. 나한테는 이게 긴급한데 그렇죠. 왜 당신들은 긴급하지 않냐고 했을 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특히 이제 뭐 어떤 지금 이 사건처럼 어떤 도로에 동물이 뛰어들었다고 했을 때 그게 긴급한 것이 아닌가? 사실 긴급한 부분이 있으니 왜냐하면 그것이 차에 부딪혔을 때 차가 살상돼 갖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분의 명확한 판단이 지금 돼야 되는데 이 사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사고는 바로 이틀 전에 났습니다. 예.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뭐 이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 위해 물질이 이렇게 위해 동물이 이렇게 방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119에서 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기준이 원래는 출동해야 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뭐 상황에 따라 그리고 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참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결정을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소방청에서는 확실히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출동을 해야 된다. 만약 안 한다 하더라도 당신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 어떤 소방서 자체에서만의 판단으로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만 하죠. 왜냐하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출동하는 상태가 되니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자체가 없는 것이 되는 예. 거고 명확한 기준이고 거기에 전제는 그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손해가 발생하거나 무슨 문제가 됐을 때 소방청이라든가 정부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속된 후 지금 검찰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 상황이 좀 유동적이고 변수들이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 입장을 바꾼다는 건 이제 수사에 응할 가능성을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그 14일 조사에서는 어떤 검찰이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확인하는 수사 방식을 취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남은 수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추궁이 들어갈 텐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은 이거는 전부 기록에 남게 되고 후일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사 의사에 대해서 바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에서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일종의 압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김윤옥 여사는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고요. 이거를 뭐 피의자로 입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로 나가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팔성이 전달했다는 뇌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갔다고 검찰은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어떤 이팔성 씨의 우리금융지주회사 연임이라든지 취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상주 씨라든지 이상득 씨 전부 김인홍 여사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전부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끼리 돈을 주고받은 거는 죄가 안 돼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공모나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검찰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를 통한 추정인데 이 부분이 유죄로 될 거라는 거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양한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하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도 사실 어떤 증거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검찰이 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질문들을 하다가 혹여나 모를 실수를 포착하면서 그걸 또 빌미로 또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난다면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 김윤옥 여사가 지금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물증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본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김윤옥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치명적인 진술을 하게 됐다. 치명적인 진술을 하게 돼가지고는 그것이 또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에도 어떤 압박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부부나 부자 간에는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구속해서 구속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김윤옥 여사 측에서는 본인도 같이 뭐 기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런 보도가 언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지금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재판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재판에 가서 그 패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방어 전력을 세운다는 입장이지 그것만 가지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심경을 뭐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뭐 아니면 전혀 언론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인지 뭐 신문 구독을 또 취소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심리적인 형태의 안정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원래 또 아침부터 신문을 많이 또 읽으신다고 하고 정보를 본인이 판단하시는 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신문에 나오는 정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은 검찰에서 약간씩 흘리는 정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그 심리전 같은 걸 할 수는 있는 거고 정확하지 않고 이제 어떤 일종의 그 어떤 추정 같은 거를 하면서 일종의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다 읽어갖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심장 안정을 해치는 것보다는 확실한 몇 가지만 내가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솔직히 그 신문을 다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읽으시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정도로 이제 전략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은국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김은국 씨가 현재 상대 여성을 맞고소한 상태인데 서로 지금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뭐가 성폭행과 그다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또 김은국 씨 측에서는 무고죄와 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상태인데 지금까지의 주장들을 정리를 해보면 여성은 우선 2016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11월에는 그 독한 술을 담금주를 강제로 먹여서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2차 성폭행에서는 손목을 잡고 호텔에서 끌고 갔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은국 씨는 뭐라 그랬냐면은 처음에는 호텔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술자리를 가졌던 거는 맞지만 내가 술에 만취해서 깨어보니 그 여자가 안 가고 있었고 그렇지만 나는 그때 술에 너무 만취했기 때문에 어떤 폭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가능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미대 교수라 그래서 접근을 했다 내지 초상화도 선물했다 그렇게 여자 쪽에서 먼저 접근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반박을 했냐 그러면은 뭐 그 김은국 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뭐 2번의 자리 아름다운 추억 운운하면서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이렇게 언론에다 보도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 성폭행을 당했던 장소로 갈 때와 나올 때 톨게이트 직원한테 5천 원을 줬다는 등 이런 얘기를 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은국 씨 측에서는 이제 2명의 지인이 나왔죠. 한 명의 지인은 그 2차 성폭행 때 뭐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불가능했다. 여성은 그때 술을 전혀 안 먹은 상태였고 새벽 2, 3시
씨 때 왔고 김은국 씨는 술에 만취해서 그렇기가 어려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명의 지인은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은근히 뭐 접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전 이게 지금 어디가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 측에서 김은국 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한 데서 뭐 2번의 자리, 아름다운 추억, 운운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성관계 자체를 시인한 걸로는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폭행을 또 시인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게 여성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톨게이트 언급은 보통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2명이 이렇게 또 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거는 또 드문 일이어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김은국 씨 측의 지인이 2명이 나왔는데 그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김은국 씨 측의 지인이잖아요. 그래서 신빙성을 100%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양쪽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는데요. 이게 업무상 위력,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는 이가 뭐 쟁점이다, 뭐 주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실 공방이 있고 너무나 막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니까 어떤 점이 쟁점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적인 성폭행의 경우에 그 전, 후에 거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징후들을 보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 맞춰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김은국 씨의 지인들이라는 사람이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을 때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게 아니라 다 어떤 술자리에 모여서 갔을 때 뭐 마지막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하고 김은국 씨만 남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경위로 이 여성이 끝까지 남게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에서 손목을 잡고 끌고 갔다는 것도 CCTV는 지금까지 남겨져 있기 어렵겠지만 김은국 씨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목격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을 김은국 씨한테 처음 소개를 해줬다는 분이나 아니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평소에 오고 갔는지 그 문자 메시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2번째 술자리에 여성이 가게 된 경위는 어떤 건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은 이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투 운동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사회 전반으로 번진 지 좀 2달 정도 됐는데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반드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말 못했던 힘없는 여성들이 피해 여성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제도적인 어떤 개선으로 분명히 나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권력적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서로 이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형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적 관계에서의 성적인 부분으로서 피해를 당했던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차원을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정부 측에서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미투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바람비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